최원재 교수님의 디지털 내러티브, 데이터 내러티브를 통한 창의력 개발 수업 모델 개발, 수서나 한국학이라는 논문을 읽겠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사실은 본 논문 이전에 발표된 최원재 교수의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문학, 수서나 시인들이라는 게 동서비교문학 저널에, 이거는 지금 나온 건 한국학 전문집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거기서 그걸 읽고 이 교수의 조건문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수의 논문 토론이라는 시리즈인데, 이게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이 교수의 조건문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목표로 하는 것. 즉, 르네상스 대학의 인문학이 대학을 준비하였듯이, 지금 이제 대학의 인문학이, 또는 그냥 인문학이, 대학이 아니어도 되죠. 난 지금 대학 바깥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문학이 새로운 시대, 즉 탈근대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인문학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게 바로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논리였는데, 자크 데리다는 그런 논리를 세우기만 해도 바빠서 그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론을 거의 제시를 못하고 사람 다 생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시하는 최원재 교수의 최원재 교수 이 논문이, 그걸 제시하는구나. 라고 감격했어요. 그 성취에 감격을 해갖고. 그래서 그전에도 막 시리즈가 15개가 넘게 있었는데, 뭐, 대학, 이 인문학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니까 시리즈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교수의 논문 토론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게시를 했어요. 바로 이 최원재 교수 논문 때문에. 그 첫 번째 논문, 이 교수의 논문 토론 1로 바로 이 논문을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최원재 교수가 바로 그 동서비교문학 저널 논문에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인문기술자였는데, 그걸 배출하기 위한 교육방법론, 그걸 어떻게 발표냐, 교육방법론, 그 수업 모델이죠. 그걸 한국학 논집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제가 얼마나 시급하다고 여겼는지 최원재 교수는 실제 교육방법론이면 수업방법론, 수업 모델 이런 거잖아요. 왜 제목 보시면 수업 모델이에요. 그럼 수업 모델 하려면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시급하다고 여겼는지 최원재 교수는 실제 학습자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걸 관찰 대상으로 확보를 해야 뭐 사회과학 논문 영역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더니, 예를 들면 기준이 되는, 대비가 되는 그 집단도 있어서 이런 애들보다 훨씬 잘 됐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자들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대상을 확보하지도 못했으면서 인문기술자 배출을 위한 교육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학습자이면서 교수자라는 거죠. 이거는 좀 이게 너무 성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그렇지만 그렇게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거꾸로 반증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 같은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수업은 아직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 않아. 아직 없어요. 처음 시작한 거죠. 실제 학습자를 관찰 대상으로 확보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이 수업 모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본 연구자가,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 자신이 3년여 동안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을 제작하고 가리키면서 느꼈던 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느꼈던 바죠. 이번 연구를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관점에서 보자. 두 개 동시에 자기가 학습자면서 교수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창의적 개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으로써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가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그걸 한국화 컨텐츠를 이제 한국화 컨텐츠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 만들어서 활용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창의적 개발 수업 모델의 신뢰를 제시하였다는 연구가 있다는 거죠. 학생도 없는데 수업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학습자에게 적용해보지도 않은 수업 모델, 그치? 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한테 모델을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정확하게 깨치게 해준 분이 차기 정권의 공동 운영을 약속받은 안철수 대표라는 점이 널리 알려진 성관이 주최의 대선 첫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거 다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안철수, 윤석열 디지털대의 경제정책 답변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 이유는 22일자, 2월 22일자 신문이에요. 대선 토론회죠. 이것도 더 두 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에 강렬하게 서로 비판하고 그 이후에 바로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말씀이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등 아주 그냥 심각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특히 안철수 디지털 데이터 경제정책에 집중해서 질문했는데 윤석열이 동문서답을 잇따랐고 윤석열 자신도 자신의 정책도 제대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제조업, 삼성전자도 구분 못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기사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관련된 부분만 읽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후보의 낙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첫 토론에서 만난 터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 관련 질의응답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 됐죠.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약간 비웃듯이 웃는 모습이랑 안철수 후보는 두 번째 주제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 질문했다. 윤석열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경제가 뭐냐,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뭐냐고 질문하자 윤석열 후보는 5G라든가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그것들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가 무르르듯 흐르고 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총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데이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가 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제 구조를 말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면 옛날에 원료죠. 원료. 경제 발전의 원료가 되는 게 데이터 경제예요. 즉 국가 중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유통, 물류, 금융, 의료, 제조, 농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닦아줘야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거죠. 실생활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금융권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이 그런 거죠. 요새 그래서 자기의 보험할 때 여러 회사들 걸 다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경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나 클라우드 AI 같은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데이터 경제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셈이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것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 쪽이 아니다라고 거듭 공세를 폈고 윤석열 후보는 상당한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다. 안철수 후보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그죠?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물어본 거죠.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아닌 데이터의 개방, 가공, 거래, 유통되는 인프라를 질문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가 질문을 하셨다. 윤석열 후보는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고 보호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다. 며 윤 후보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 점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게 보게 전해진 장문이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전혀 핵심을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현재 데이터 경제의 중요 화두인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콕 집어 물어본 것이다. 데이터 경제에서 정부의 핵심 역할은 꽉 막혀 있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인프라 정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지속적인 민간의 요청에도 막혀있던 데이터들을 전면 개방한다는 원칙 아래 CDO,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등을 통해 제도 정비와 함께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으면 바람직한 답변이 되었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당황한 듯 안 후보가 그런 생각하는 그런 첨단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기술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빅데이터와 플랫폼이 다른데 혼용해서 사용됐고 민간 중심이 되어야 할 디지털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관치 경제로 말했기 때문이다. 다음 발언 순서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1기부터 시작해서 안보와 관련 없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앞서가고 있다며 그 위에서 민간 데이터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이런 걸 공개하지 않다 보니 갈수록 뒤처지고 있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생각해 윤 후보께 물어본 것이죠. 확실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데이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안 후보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부강해진다고 하셨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하고 전 세계 주름 잡는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 플랫폼 회사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성하면 거기에 많은 민간인과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저절로 공공 데이터가 공유된다고 말했다. 웃으며 답변을 듣던 안철수 후보는 또 한 번 더 발언권을 신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삼성전자급 회사 5개 이야기는 세계 초격자 기술을 5개 분야에서 확보, 삼성전자급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서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우리 전사산업 중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인 것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반이라며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라는 윤석열 후보 발언도 애들러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 회사이기 때문이다. 또 안철수 후보는 제가 정부 데이터 공개를 얘기한 것은 빅데이터 기업이며 플랫폼 기업과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당초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공공 데이터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인데 자신의 공약도 모르고 계속 동문서답하자 한심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외운 것도 이해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반응이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앞서 AI가 발전하려면 근본적으로 국가 데이터 개방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인문학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면서 타 후보들의 데이터, AI 등 신산업 관련 정책들을 비판해온 바 있다. 바로 이 말이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요. 안 후보는 그 언급, 정부 데이터 개방이 없이
그냥 기술 연구 개발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지적해왔다. 안철수 위와 같은 토론을 해설하는 기사를 다음과 같았어요. 경향신문에는 안철수 답변에 윤석열 답변에 안철수 절레절레한 디지털 데이터 경제는 무엇인가? 라는 해설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썼어요. 이날 안 후보가 집중적으로 거론한 디지털 데이터 경제는 정확히 무엇일까?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틀렸다고 지적한 것은 근거가 있을까? 디지털 데이터 경제는 쉽게 말해서 축적된 정보가 원료인 거죠. 거기서 가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면 자동차를 만들면 철판이 있어서 철판에서부터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정보에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게 데이터를 수집, 정리, 교환하는 생태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건이 아니죠. 기업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을 하는 거죠. 이게 기업 활동이에요. 원유가 정제되면 가스, 플라스틱, 화학 제품으로 변환돼 다양하게 사용되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석유 기업이죠. 데이터도 수집, 가공,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만 보려고 해요. 플랫폼은 뭐냐면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돼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의 생태계.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해외에서는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죠. 이들의 기업은 검색 등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모든 산업군을 확장하면서 이용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게. 그래서 만드는 거죠. 빅데이터 기업은 달라요. 빅데이터 기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업이에요. 빅데이터 기술은 제조업도 있고 의료업, 금융업, 교육업, 정부사업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IBM을 비롯해 독일 소프트웨어계에는 SAP, SE 등 클라우드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장 생태계가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빅데이터 시장은 2020년 127억 달러 규모였는데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8년에는 93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대선 토론에서 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안철수 후보와 는 얼마 지나지 않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였고 이때 발표된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이 짧은 글에서도 이게 꼭 들어가 있어요. 한국 경제의 미래의 한 축을 데이터 산업이 담당하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데이터 산업에 관한 인식이, 그죠? 이게 바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동정부의 핵심 인물이니까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 강국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재직 개편과 정부 데이터 공개를 서로 말하면서 이게 지난주에 유튜브에 등록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17 거기서 내가 읽었던 유토피아 나우라는 글, 유토피아 지금이라는 논문이 설명하는 에스토니아의 국가 디지털 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게 기사의 제목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거죠. 과학기술부총리, 규제개혁처 이런 것들이 공약을 했어요.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555 공약이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AI 반도체, 바이오 테크놀로지, 컨텐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며 밑바탕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 환경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것들은 전혀 가능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거죠. 이를 위해 정부 조직 개편도 하겠다는 거고,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정부 부처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 담당하게 하고, 아울러 청와대 수석비서만큼 과학기술 보좌관 배치도 시사를 했어요. 이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안 후보가. 국가 데이터 공개도 약속을 했는데,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일기 때부터 이것을 열심히 수행해서 지금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거의 모든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안 후보는 에스토니아에 가보니 직접 가봤어요. 정부 시스템 인프라가 전부 블록체인이라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미변조가 불가능하기에 굉장히 투명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죠. 정부 책임 정보 관리자인 거죠. 해외만 있는 게 아니라 CIO 전체적인 나라의 IT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CIO가 차관급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에스토니아가 정책을 갖고 있다고 지난주에 설명한 이유예요. 안 후보는 정부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부를 믿게 되면 그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된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죠. 그래. 이 디지털 경제 정책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인문학과 디지털 산업의 접목이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고, 잘 모르겠지만 상식인 줄 대부분은 이러한 점을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런 바로 그 인문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그 기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간 판단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AI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투자와 동시에 인간의 스킬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이게 GDP 생성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는 경제가 후퇴한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반면 IT 인프라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크리스토퍼 클라크 미국 영국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수석이죠. 인텔리전스 정보 수석이에요. 정부에도 수석이 있는 거죠. 수석 에디터는 그분이 10일 국회의원 1소회에서 열린 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게 길을 묻다 세미나의 발제자, 그러니까 핵심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죠. AI로 변하게 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교육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인문학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없으면 긍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망한다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클라크 수석 에디터가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석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이거고, 두 번째가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세 번째가 둘 다 안 했을 때인데, 첫 번째만 긍정적이다 이거죠. 이 두 개의 투자를 안 했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0.02%. 이건 무슨 소리냐면 후퇴한다는 소리예요. 물가보다 더 낮으니까. AI 효과를 배제한 2030년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은 2.78%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2%만 돼도 2%만 안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반면 IT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면 연평균 GDP 성장률 예측치보다 이만큼 성장하는 거죠. 1.22%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술을 잘 발전시킨 경우 2030년까지 연퍼센트 3.3%의 GDP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거는 선진국의 경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고 있다고 모두 느끼게 되는 상황이에요. 스킬업을 위한 고등교육과 마찬가지. 스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강화한다면 이 예측치보다 0.29% 높아진
2.07%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클라크 수석 연구원은 인문학에 대한 공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보통 요 얘기만 해요.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래서 이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아니라고요. 외에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쪽이에요. 의사결정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왜 한국에서는 이 말이 잘 모르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망하자는 소리 같아요. 그는 컴퓨터나 세제 감면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과 스킬업에 투자를 해야 AI로 인한 하방 효과를 면할 수 있다. 하방 효과. 그러니까 경기 후퇴해서 망한다는 소리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경기가 처박는데 해야 겨우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최근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 R&D 지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GPS 기술에 볼 수도 있지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이번 대선의 과정을 훑어본 이유는 최원재 교수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이 과제, 그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시급한 거야? 정말로 시급한 거야? 하고 확인해 보자 그랬어요. 왜냐면 최원재 교수는 실제 학습자를 관찰 대상으로 확보하지 못했으면서도 인물기술자 배출을 위한 실제 수업 모델을 제안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냐. 본논문 직전에 발표된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문학수사나 시인들에서도 최원재 교수가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를 설명하였지만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라는 게 뭐냐? 기본부터 다시 설명하자면 데이터를 디지털 방법으로 내러티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하는 거를 두 개의 축으로 말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게 뭐냐? 리터러시가 요새 많이 쓰이는 문해력이에요. 데이터가 뭔지 아는 거죠.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이에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목적에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가 있고 딱 맞춰져 있는 데이터가 있겠죠. 근데 비정형 데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춰져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의미 맥락을 찾는 능력이에요. 소설이 이렇게 시읽기에서 많이 하는 연습이에요.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해석 리터러시거든요. 이게 보통 알고 있는 능력이에요. 데이터를 합쳐서 뭔지 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뭉치 데이터 속에서 남다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트러시라는 거는,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 데이터 패턴, 데이터 의미 도출을 그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 코딩까지도 말해요. 그러니까 코딩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기계적인 코딩이 아니라 이런 거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코딩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도출한 능력이 없으면 코딩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컴퓨터 기술자라도.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찾고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 리터러시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데이터 해석 능력이 그죠? 기술을 만나게 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처리자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죠? 데이터 속의 인사이트가 뭐예요? 인사이트가 발견하는 거죠. 통찰하는 거, 알아내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그걸 도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사이트 도출하는데 필요한 역량 중에 이런 SQL, HTML, Java 프로세싱 등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착각해요. 프로그램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만 이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작업도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건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이제. 기본이죠.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 가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고와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은요,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들은 점점 단순화되고 간결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은 지금은 복잡해서 배울 것 같아 느껴지지만 소위 코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앞으로 갈수록 배울 필요가 없는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점점 줄어들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다고.
이쪽이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식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고와 능력.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과제죠. 이걸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디지털 작업 능력, 그 디지털 리터러시로 이어지는 거죠. 디지털 작업을 이해하는 문해력, 그것도 단순한 수준, 단순한 컴퓨터 작업을 넘어서서 데이터 리터러시처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과 가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사고와 능력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회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 안 쓰고 디지털 역량이라는 용어를 대신 써요. 즉 시민을 위한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하기랑 쓰기랑 비슷한 거죠.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역량으로 그 개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하고 가공하는 능력. 이거 문학 공부에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국민 전부가. 인류가 전부. 본 논문이 강조하는 창의력 구형 양상은 그러니까 무슨 둘 다 중요하지만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에서 더 많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더 많이 나오겠죠. 데이터 리터러시만 따로 보자면 도메인 지식을 포함하는데 도메인 지식이라는 게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말해요. 이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 뭐가 되냐면 이 인사이트 그러니까 뭔가 이렇구나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도메인 지식은 데이터 전처리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AI에 적용될 전문 분야의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인 거죠.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가 뭐냐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죠? 기계적인 데이터 전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툴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청소, 편집, 라벨링은 후자, 기계적인 거예요. 이런 기술자들은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 기술자라도 앞으로 직업을 잃어버릴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이건 점점 자동화될 거니까. AI가 잘해요. 컴퓨터 기술자라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고방식 이후 훈련, 세만틱한 거, 임의론적인 거를 모르면 컴퓨터 기술자도 실직을 하게 될 거예요. 의미적 전처리를 잘하려면 도메인 지식과 데이터 리서치의 융합이 필요하며 그 융합이란 게 뭐냐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죠. 즉 많은 데이터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구나 하고 받아내는 눈은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냥 데이터를 다 모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건 쓰레기죠. 그걸하고 IT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IT 기술을 그러니까 IT가 기술을 그러니까 인문학 그래서 삼성에서 삼성의 그 아카데미에서 인문학 출신들을 뽑아서 IT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게 있죠. 그게 취업률이 무지 높고 굉장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들을 거의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설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위 인문 기술자가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의미적 전처리를. 인물 기술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도메인 지식에서 얻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이 잔뜩 있다고 해도 그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로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콘텍스트에 맞게끔 퍼블리시하는 거죠. 필요한 컨텍스트가 있을 때 맥락이 있을 때 그 맥락에 맞게 자료들을 도메인 지식들에 나오는 자료들을 전문적인 자료들을 재구성한단 말이죠.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다. 이게 퍼블리싱을 한다. 출판한다는 단어하고 마찬가지죠. 그런 경험을 지식하고 전달하는 방법에서 문학에 말하는 서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 서사는 줄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문학을 읽어내는, 그죠? 문학 작품을 보고 신화소설을 보고 그걸 읽어내는 그 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하고 더 가깝죠. 비평하고 더 가까워요. 크리티시즘하고.
교육학에서 말하는 내러티브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질적인 상황을 하나의 의미로 구성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문학적 상상력 또는 시적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학을 공부하라, 시와 소설을 공부하라 그러지 않고 언제나 내가 문학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능력,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정부학에서 말하는 내러티브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근데 전달의 대상인 사건과 전달 방식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건은 이야기로 불리는 내용의 국면이고 전달 방식은 담론하는 표현, 제시, 내레이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야기의 구성과 전달에 요구되는 지식과 전달하려면 지식 구조, 기술 등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는 디지털 데이터를 내러티브로 만드는 거죠. 내러티브로 구현하기 위한 지식 구조 기술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러티브는 전술한 메이커 교육의 중심 기제로 메이커 교육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거예요. 메이커 스스로 만든다 이가 만든다는 메이커에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게 중심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데이터를 찾기 위한 최초의 아이디어 기획에서부터 관련 데이터를 생각해내고 서로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 이어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이 내러티브다. 이거 거의 보면 뭐예요? 거의 보면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이런 상상력을 훈련시키는 곳은 문학적 상상력, 특히 시적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 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죠. 길게 인용을 했지만 한국 경제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중태제한 과업이죠. 고려한다면 또 인문학에 관하여 소위 문성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해괴망측한 소리까지 회자하였던 한국의 참담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인문기술자 배출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이해해 줄 거로 소망해도 되겠죠. 최원재 교수의 본 논문은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므로 인문기술자를 배출하는 최원재 교수의 교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교육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는 미래의 역량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를 가리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문제에 봉착했다. 라는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방법론으로 제시한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아까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의 하나로 어떤 교과목이든 스토리라인이 있다면 데이터를 쉽게 디지털로 조작하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내러티브할 수 있는 그죠? 접근법을 보여준다. 사실 지금까지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주어진 프로젝트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기는 결과를 만드는 데서 그냥 데이터를 주면 그걸 그냥 멋있게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기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발상을 전환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활용 방법을 찾아보았고 시뮬레이션 수업으로 수선화를 소재로 하는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자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면서 데이터 간 연결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상상력이 저절로 생기고 상상력이 여기서 나왔죠. 이때 상상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시적으로 훈련된 거예요. 여기서 저절로 생기고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생기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보긴 알겠지만 생기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 날개가 활짝 펴지는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 디지털 데이터. 전혀 안 생긴다는 소리는 아니고 일부는 생기는데 계속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원재 교수가 구축한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이에요. 시멘틱, 의미론적이죠. 데이터 큐레이션은 지금까지 쭉 해둔 거고 시멘틱은 지금 바로 상상력에 의해서 의미론적으로
본 논문에서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서나 데이터를 모아 지식, 이게 데이터 리터러시죠. 으로 전개하고 이를 디지털로 조작해.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죠.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학습자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이번 논문의 핵심 목표예요. 이러한 수업 모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나 과정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흐름을 따르는 이게 메이커 교육 철학. 이게 아까 말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자기 결정 학습. 스스로 해서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로는 자기주도 학습 모형이죠.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 설계에서부터 활동 세부 사항까지 모두 직접 생각해서 실천해 옮기는 메이커 교육이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때 학습자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으로 두뇌를 쓰기 시작하고 문득문득 창의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인간의 직관과도 연결된다. 최원재 교수의 수업 모델은 상상력이 강조되는 시기에 창조와 융합을 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외치긴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말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서 인문학 서적이 굉장히 붐이죠.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봐야 되니까. 경험해 보기 없는 까닭에 슬로건이죠. 요건 슬로건이에요. 슬로건만 외치기만 잔뜩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고 실제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창의력을 입에 달고 살지만 구체적 창의력 개발법이나 실천 노력은 보이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대한 타겟책이기도 하죠. 교육 현장에서는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면 사실은 학습자가 데이터 중심 사회의 기본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활용하여 마치 큐레이션 하듯이 큐레이션이라는 게 미술 기획하던 거 있죠. 그걸 보고 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미술 전시회 기획하는 것 같은 거를 그 하듯이 그렇게 큐레이션 하듯이 자기가 전시의 주체자가 돼갖고 주어진 데이터의 도메인 지식을 내러티브 하는 거죠. 스스로 설명해내고 틀을 만들어 설명해내는 거죠. 유추 능력, 그러니까 창의력을 향상하여 그게 바로 미래의 사회를 준비할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면에서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우연적 유추의 순간이 관계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창의력 교육 커리큘럼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사고, 서로 연결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을 매개하는 융합적 과정으로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융합의 권리가 있다. 창의력 개발 교육은 이러한 융합과 연결사고의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는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 속에서 주체적으로 탐구를 수행하는 자기결석 학습, 그죠? 그리고 퓨타고지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과정 속에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휴타고지인데 한 단면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교육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최원재 교수는 이 방향을 알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논문에. 최원재 교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수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죠? 최원재 교수의 논문을 읽는 독자들의 임무는 의료 교육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갈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를 제공하는 거겠죠. 이러한 점에서 최원재 교수가 앞으로 써나갈 논문을 위한 제언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네요.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나는 핵심적인 설명 요약이라고 보이는데 이걸 갖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처음부터 학습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 관계성을 만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서 끌어놔야 하는 게 바로 수업 모델이라는 거죠. 이걸 구축하려는 거예요. 체제적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모든 데이터 연결에는 순간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 여기 정해진 설계도 있죠.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연결하는 기계적인 작업.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앞에서 말한 단순 노동 형태의 기계적 데이터 전처리. 그거하고는 차별되는 의미적 데이터 전처리.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 데이터 전처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독해력, 문해력이라는 거는 바로 데이터를 보는 놈과 IT 융합에서 나오는 거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를 통한 창의력 개발 수업 모델 개발이라는 본논문의 제목이 목표라는 핵심 역량이겠죠. 그러니까 이 누군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습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 관계성을 만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서 꾸려 나가야 하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지? 학습자가 하도록 만드는 수업 모델이라는 거는 크게 두 부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예요. 한 앞부분은 여기죠. 여기. 누군가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그지? 연결하는 것. 이 아니라, 여기 앞부분이에요. 하나는 정해진 설계도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기존의 시스템의 세계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틀렸다 이거죠. 정해진 설계도를 하는 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 처음부터 학습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 관계성을 만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서 꾸려나가야 하도록 하는 것. 요거는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데이터의 구축이나 재구축 과정을 진행하는 틀의 구축.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구성이라고 해야 돼요. 구성이나 재구성. 이래도 돼요. 앞에가 구성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구축이라는 또 있으니까. 그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구축에 관한 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누군가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연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기존의 소위 고답적인 아날로그식 교수 방식이 이게 틀렸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교수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무력해졌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학생들이 싫어한다. 안 듣잖아요. 수업을. 이런 수업 모델의 시대착오적인 성격, 그죠?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뼈저리게 자각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본논문과 같은 교육 체계의 향상과 발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운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로지르며, 그러니까 배운 엄청난 지식과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가로지르며 의미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내는 방식. 이게 중요하다고요. 앞에 건 안 중요해요. 여기. 이걸로 재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성되어 있는 게 원래 있었더라도 다시 짜야 돼요. 시간과 공간, 과목과 분야의 분류와 격리를 허물고 자유롭게 넘나들며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내가 과목과 분야의 분류와 격리를 허물고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죠. 별 얘기를 다 하죠. 지금 여기서. 자신이 두이되어 묻고 캐묻고 따지면서 묻고 개묻고 따지면서 묻고 엮어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텍스트 일변도를 벗어나 기존의 텍스트를 벗어나 다양한 콘셉트로 엮어보고 해석하는 거겠죠. 이게 창조와 융합의 시작이겠죠. 바로 이것이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가 목적하는 바겠죠. 최원재 교수가 제안하는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 같은 창조와 융합의 수업 모델이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기존의 고답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전혀 새로운 세계관의 도래에 대한 대응책. 이게 필요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펼쳐나가야 될 시점이라는 거. 예를 들자면, 그거가 우선 불만이에요. 본 논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창의력 개발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의력 개발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교육학에서 늘 찾고 있던 화두다. 교육학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창의력 개발 방법도 다양하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방법은 아하 순간에 의한 아하 모먼트라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할 거예요. 아하 모먼트 영어에서 많이 써요. 아하 순간 모먼트 그럼 되죠. 아하 모먼트에 의한 창의력 개발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아하 모먼트 이게 뭐냐면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아하 모먼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요새 스트릿 댄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여성들이 스트릿 댄스 하는 거, 남성들 하는 거, 그런 것들. 거기서도 그걸 구조를 짤 때, 모먼트 맨날 얘기가 해요. 일상 용어처럼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하 하고 감탄하는, 와 그리고 감탄하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의 도메인 지식이 만들어내는 유비적인 관계망 형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이다. 창의적 발상이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리하거나 확장시키거나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을 한 번 더 뒤집는 전환까지 이루어질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리프레이밍, 틀을 다시 짜는 거죠. 프레이밍 틀이니까, 틀짜기니까. 리프레이밍, 다시 틀짜기 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며, 호기심 어른 관찰이 필요하고, 넓고 깊고 다양한 지식 축적이 필수다. 즉 도메인 지식에 대한 숙련도가 창의력 발달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메인 지식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간 연관성을 끌어내는 유추적 사고가 창의력을 높이게 된다. 창의력 개발의 방법이 아하 순간의 발견이라는 주장이 핵심인데, 그거는 사실 학습자 개인이 창의력하는 순간, 창의적인 인식, 아 이렇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이 수업 모델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리프레이하는 습관을 지녀하며 호기심 어린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아하 순간의 개발 방법은 체계적인 교수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훈련 지침에 가깝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고 가는 거 맞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최현재 교수의 교육 철학에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는 최현재 교수 개인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위대한 새로운 아이들 다수가 표면적인 특징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사물이나 개념 간에 존재하는 구세적 유사성이라는 유비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심리학계의 연구 결과가 그걸 기반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유비관계, 이 말 자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미셸 푸코가 그 말과 사물이라는 책에서 유비관계라는 그게 에피스템의 사고체계의 기반이죠. 사고방식, 사고틀. 둥계가 근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알렸다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유비관계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틀이었다는 거죠. 그걸 돈키호테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거의 근데 표준적인 해석이거든요.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다 알죠? 돈키호테 산초 판자가 조수고 풍차가 적군이라고 공격하는 거 유명한 작품 다 아는 작품이에요. 그게 르네상스적 세계에 대한 하나의 부정인 거죠. 돈키호테는 르네상스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온 근대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록은 이제 더 이상 세계에 대한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세계에 대한 산문이 아닌 거죠. 글자가 유사성이 있었는데 유사성과 기호가 그러니까 기호 앞에 있는 기호가 바로 유사적인 산물이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동맹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유사관계, 유비관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유사성이 기만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풍차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의 환상이나 광기에 가까워진 거죠. 돈키호테가 몸소 증명하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뭐냐? 근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의 실패가 패배, 절망이 바로 근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기사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잖아요. 말탄 기사. 그렇지만 사물들은 끈질기게, 사물들은 그렇지만 안 바뀌었어요. 사물들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사물들은 아주 끈질기게 그것들이 아이러니한 동일성 속에 머물러 있어요. 풍차는 그대로 풍차한 거죠. 하지만 그 동일성은 그 돈키호테가 착각하는 동일성인 거죠. 아이러니한 동일성이죠. 그러니까 사물들은 오직 현재의 그것들일 뿐이에요. 그냥 풍차예요. 그럼 단어들은 뭐냐? 내용 없이, 즉 그것들의 공허를 채울 유사물 없이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바로 유사물이 없는데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은 더 이상 단어는 더 이상 사물에 대한 표지가 아니에요. 이게 단어가 사물에 대한 표지가 되는 것이 유비관계예요. 유비관계. 단어들은 어디 있냐? 책장 사이에 먼지 덮인 채 잠자고 있는 거죠. 지금 단어들이 살아서 숨쉬어서 나한테 뭘 보여줄 거라고 믿지 않죠. 근대인들은. 우린 다 근대인이니까. 지금 보고 이 단어들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한테 무슨 말 안 하잖아요. 무슨 의미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호 밑에 숨은 유사관계가 있고 그걸 드러내줌으로써 세계의 해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마술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기호 밑에 숨어있는 유상관계를 드러내면서 세계의 해독을 가능하게 했던 그게 바로 전근대적 유비 관계의 에피스템인 거예요. 이제 왜 유비가 항상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지? 돈키호테가. 그러면 미친 짓거리를 통해 설명해주는 역할밖에 없던 거죠. 이제. 돈키호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때 자연과 책을, 그러니까 자연과 책이 동일한 텍스트의 두 부분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박학하다고 그랬어요. 자연에 있는 사람. 점성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별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점성술. 지금 그런 얘기하면 마술에 가깝죠. 마술은 있죠. 그리고 마술이 다 속임수인 건 다 알아요. 점성술이 천문학이 돼버린 거죠. 말을 이제 안 믿죠. 그냥 물질만 보고 있죠. 그래서 망원경을 보내는 거죠. 우주에. 망상과 동일한 범주로 격화되어 버린 거죠. 점성술 얘기하면 망상이 된 거죠. 무슨 별자리를 보고 생각할 때 그걸 믿지는 않죠. 망상이지만 그냥 옛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하나의 추억이고 우리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니까 보는 거죠. 띠도 그렇죠. 뱀띠, 닭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퇴색한 책상 속에 내버려져 있는 거죠. 언어 기호 그거는 이제 그것이 표상하는 박약한 허구죠 허구. 허구란 단어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소설은 그 이전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소설의 시작인 거죠. 허구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소설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도 없어진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소설 문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문학의 시작점이죠. 돈키호테가. 그래서 돈키호테로 인해서 근대 문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기록한 단어와 사물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 이게 이제 유비라는 유비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사망 선고예요. 돈키호테는 그럼 뭐냐? 바로 이 양자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미셸 푸코가 돈키호테를 해석하면서 유비 관계라는 정근대적인 에피스테메의 몰락이, 그죠? 르네상스를 비롯한 근대적인 에피스테메의 시작, 그죠? 그걸 알리는 핵심 징조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최원재 교수가 의지하는 우리의 정신이 대상의 특유한 속성을 감지하여 근원에서 그와 비슷한 속성을 찾아 이루어지는 그런 유비적 사고에서 소위 섬광처럼 번뜩이는 통찰이 나오는 심리학계의 주장은 푸코의 에피스템의 이론에 비춰본다면 퇴행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모욕적인 평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역사를 하듯이 최원재 교수의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는 왜 필요했냐? 소위 4차 산업의 도래로 인해서 중요해진 거죠. 창의력 개발 수업의 모델이 시급해진 이유는 뭐냐?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수업체계로는 아날로그적인 수업체가 뭐냐면 근대 수업체계예요. AIL 시대를 위한 인문기술자를 준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근대가 아니라 근대적인 수업 모델에 거의 의존할 수 없다는 게 된 거죠. 전혀 새로운 창의력 개발 모델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탈근대적인 도래, 정근대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근대에서 정근대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탈근대적인 시대의 도래 앞에서 심리학계가 요구하는 결과는 전근대적으로 여겨지는 유비적 사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퇴행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아하 착상, 문제 재구성을 통해 아이디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견해,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에요. 유비관계라는 전근대적인 에피스테메로의 퇴행적인 회귀가 아니라 탈근대적인 에피스테메르를 구축하려는 체제 안에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안에서 그런 우리 사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교육 방식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가 인용한 심리학계의 퇴행적 해결책이 웅변하듯이 현재의 가장 큰 난관이 뭐냐? 탈근대적인 에피스테메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최원재 교수의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을 설명하는 거기서 바로 이런 난경의 현실을 찾을 수 있어요. 봅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은 마치 기존의 아날로그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연필로 고급적인 데이터를 적듯이,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플랫폼의 데이터를 필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온톨로지라는 거 하고, 온톨로지 하나,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념과 관련된 지식을 연결하는 시멘틱 웹, 요거 하나, 요런 두 개. 이렇게 해서 미술관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 기획을 뜻하는 큐레이션, 이걸 합쳐서 큐레이션해서 기획을 해서, 그래서 연구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CSV 파일,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그냥 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따옴표를 쳐서 쭉 정리하는 거. 그거를 SQL, 요거는 프로그램 언어로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멋있게 만든 내용을 HTML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노드와 링크, 그림으로 탁 나타나는 거죠. 이와 동시에 각각의 노드는 각각의 동그란 점이 있고 저 줄이 있는데, 그 동그란 그 노드는 해당 사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로 누르면 그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이 돼요. 이런 시각화는 학습자의 기획력, 분석력, 논리력, 디지털 역량, 직관력, 응용력, 통찰력이 모두 응축된 결과물이다. 이게 하는 작업 과정인데, 이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 이 작업 과정의 핵심 개념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온톨로지, 또 하나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념과 관련 지식을 연결하는 시멘틱 웹, 이쪽인데, 이 뒷부분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시멘틱 웹은 웹상의 밑에 그 주의 설명이 따라 있었어요. 각주죠, 각주에. 웹상에 존재하는 자료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 없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지능형 웹을 말해요. 이는 데이터의 자동 처리 능력이죠. 자동으로 쫙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삶의 핵심 능력이죠. 컴퓨터가 좋은 게 쫙 정리해줘서 쉽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쪽이에요. 이 온톨로지인데, 이 각주의 온톨로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사람의 내재적 생각이나 외재적 세계의 현상에 대해 공유하는 개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공유하는 개념, 사회적으로. 그 개념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온톨로지인데, 이 온톨로지 존재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그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써요. 이게 문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온톨로지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어? 문제 개념은 어렵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난관이. 난관이라면 더 나을까요? 난관이 발생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온톨로지를 위한 사람의 내적 생각이나 외적 현상에 대해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정의는 바로 그게 에피스테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공유하는 개념.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게 기본적인 개념의 틀이죠. 근데 후코의 설명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 에피스테마가 유사성의 에피스테메, 즉 유비관계에 기반한 정근대 에피스테메가 있었고, 그거는 근대적 에피스테메 앞에서 무력해졌고, 정근대 유비관계 에피스테메가 근대적 에피스테메 앞에서 무력해졌듯이 미래를 담보하는 디지털의 4차 산업의 도래.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근대적 에피스테메가 무력해진 근본 원인이에요.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에피스테메가 무력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초창기 AI가 그냥 막 자료를 넣어놨더니 여성 비하 발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보통 사람의 편견이 그거였으니까. 남자들만 넣으니까. 기존의 에피스테메를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대로 기존의 그 에피스테메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사상체계가 있냐?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디지털 데이터 리서치는 미래의 역량으로 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가리키기 위해 민간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문체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없으니까. 따라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최원재 교수의 이러한 일련의 모험적인 시도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사상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문제는 유비관계 에피스테메를 탈근대 시대를 위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심리학계의 최신 연구처럼
태행적인 결과인데 소위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자가 작년 2021년 6월부터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의 목적은 르네상스의 대학이 근대를 준비하였듯이 인문학이 새로운 탈근대 시대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리다의 조건 없는 학교의 주장, 대학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기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냥 글만 보여주는 거죠. 최원재 교수가 창의성 개발의 핵심으로 유비관계를 제시하지만 그렇지만 최원재 교수는 전근대적인 에피스의 차원이 아니라 탈근대적인 에피스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최원재 교수의 놀라운 점이에요. 창의력 개발은 오랜 세월 동안 교육학에서 늘 찾고 있는 한두였지만 일관된 체계 없이 일관된 체계가 없으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해 봤어요. 다시 한번 앞에서 인용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세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데이터 도메인의 지식이 만들어내는 유비적 관계망 형성에 의한 창의력 개발이다. 이 창의적 발상이란 이미 존재하는 뭔가를 새로운 형태로 재정리하거나 확장시키거나 결합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러한 발상을 한 번 더 뒤집는 전환, 한 번 더 뒤집는 전환까지 이루어질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즉 최원재 교수가 말하는 창의적 개발을 위한 유비적 관계망 형성은 전근대적 에피스템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연적 유추의 순간이 관계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는 창의적 교육 커리큘럼의 기반의 자료인 거죠. 자료. 틀이 아니라.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매개하는 융합적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결사고의 라인싱킹이죠.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게 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데 최원재 교수는 기존의 학문적 성취를 의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려와 달리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무의식적으로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습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 관계성을 만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서 꾸려나가야 한다는 최원재 교수의 수업 모델에서 지금까지 기존의 세계관의 비효율성에 반대하는 비판은 앞부분에 대한 토론을 지금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사실은 최원재 교수의 몫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몫이에요. 이런 신진학자들, 새롭게 신진학자라는 게 새로운 길을 여는 학자들이죠. 이런 학자들이 난경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필자가 이 교수의 조금 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형성하여 탈근대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가 본 논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앞부분의 사장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뒷부분, 즉 학습자가 데이터의 수집, 구성이나 재구성, 구축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기 때문에 구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서 재구성, 과정을 진행하는 틀의 구축에 관한 거가 더 최원재 교수가 집중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상적인 측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 두 부분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메이커 교육과 철학을 말할 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나 과정을 공유하고 발전하는 흐름을 통칭한다고 말할 때 이는 일상적 창의성 발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 설계에서부터 활동 세부 사항까지 모두 직접 생각해서 실천해 옮기는 메이커 교육이 학교에 전반적으로 도입될 때 학습자는 백지 상태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적으로 두뇌를 쓰기 시작하고 문득문득 창의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은 인간의 직관과도 연결된다. 메이커 교육이 발현하는 목표로 하는 일상적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론적 창의성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백지 상태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에피스테메, 즉 근대적인 에피스테메를 바탕으로 하지만 탈근대적인 아이디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도전적으로 두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건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놔서 다르게 많지만 행동과 경제학의 창시자가 다니엘 카너만인데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두 개를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론 체계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는데 시스템 1이라는 게 뭐냐면 명명된 직감적 판단, 그러니까 인간의 직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게 잘 작동되자니 현실 시스템 1이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시켜 줘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말해 판단해봐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기존의 직감적 인식의 방성적 사고를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시스템 2가 필요하다. 이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거죠. 이게 노벨 경제학상이에요. 경제. 그걸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경제학계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기존의 경제학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원재 교수가 창의성 개발의 핵심으로 유비관계를 제시하면서도 유비관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전근대적 에피스템의 차원이 아니고 탈근대적인 에피스템의 차원에서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유도 카너만의 이 바로 시스템 2라는 창의력 개발 과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큐레인에 집중하는 전산 기술자가 아니라 원래는 전산 기술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하는 인문 기술자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게 책의 409쪽의 그림 1, 1을 보면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게 최원재 교수의 논문인데 409쪽을 보면 처음에 설명하면서 이걸 딱 보여줘요. 이 윗부분이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이고 아랫부분이 디지털 큐레이션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장사각 왕실족보, 그죠? 왕실족보를 표현할 때는 이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쭈루루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션만 필요한데 예를 들면 금남체부 표회록의 시민 그거는 읽으려면 여러 가지 그 해석을 데이터를 구성하고 재구성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시멘틱 데이터 큐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죠. 하나는 그림으로 되고 하나는 선 자체도 그렇죠. 그죠? 노드도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노드가 여러 개로 막 연결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디지털로 데이터를 내러티브하는 과정에서 메이커 교육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학습자가, 즉 데이터 처리자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뜯어보고 정지장 상태의 데이터에 역동성을 부여하는데, 그러니까 역동성을 부여해야 되죠. 데이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구성하고 재구성해야 되니까. 나의 데이터와 바깥의 데이터, 지금의 데이터와 이전의 데이터가 한데 모여서 학습자의 유통 능력과 직관력에 따라 색다른 모양새로 헤쳤다 모이게 되는 거죠. 결국 메이커 교육의 처음과 끝은 학습자의 내러티브에 달려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의력 개발의 핵심은 메이커 교육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주제를 찾아내고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인문 기술자예요. 인문사학이 중요한 거고 인문학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도 인간의 직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메이커 교육 철학이 디지털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 바로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카네만의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최원재 교수의 설명을 분석하자면 나이 데이터. 그러니까 바깥의 시스템 데이터는 시스템 1이죠. 기존에 오해하게 되는 직감으로 했던 틀리는 나의 데이터 시스템 2. 그죠? 이게 창의적으로 새로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의 데이터 시스템 1. 기존 지금의 데이터 이게 탈근대의 데이터죠. 시스템 2. 이걸 융합하는 거죠. 이걸 인간의 직감은 시스템 1이에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사고해요. 시스템 2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 이게 바로 데이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가 뭐예요? 탈근대로의 사상적인 전환을 말하는 거죠. 우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교육과 IT 인프라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을 때 등 AI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던 크리스토퍼 클라크 영국 EIU 수석 에디터가 특히 강조했던 스킬업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는 이론적인 측면이 수업 모델에 반영되어야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수준과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초, 중, 고, 대학원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최원재 교수의 창의력 수업, 개발 수업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토론의 앞부분에서 최원재 교수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이러한 과제가 얼마나 정말로 시급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이번 대선의 과정을 훑어본 바 있어요. 실제로 학습자를 관찰 대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인문기술자 배출을 위한 실제 수업의 모델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클라크 수석 에디터가 특히 강조했던 스킬업을 위한 교동교육 강화는 이 최원재 교수의 수선화 한국학이라는 미니 프로젝트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표일, 세만틱 데이터 큐레이션 강의 계획서, 이 434쪽에 있는데 강의 계획서에서 볼 수 있어요. 잠깐 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 놨는데 여기 있죠. 강의쌤하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여기 창의력 구현 정도. 거기서 하,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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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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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하는 개요 설명이고 요거는 개념 설명이고 중이 여기서도 개념 설명이 중이고 그 다음에 엘더에 제작할 때도 중이에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차시로 구성된 강의 계획서에서 창의력 구현 정도의 항목이 도메인 지식 탐구로 하는 3, 4, 5, 6교시, 그들 SQL 실습하는 7, 8교시 등 실습의 수업 방식에서는 혼자 하는 실습이죠. 상이에요, 상. 인 반면에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중이나 하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을 탐구하는 2교시와 SQL 실습하는 6교시, 즉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은 중,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를 소개하는 강의 중심의 방식을 가진 1교시는 하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창의력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의력 구현 정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이는 학습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 그죠? 실습이 아닌 수업 방식에서는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서 확인하였던 나의 데이터와 바깥의 데이터, 지금의 데이터와 이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인간의 직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 데이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는 강호의 토론의 방식이 사실은 클라크 수석 에디터가 특히 강조했던 스킬업을 위한 고등교육 강화의 필수적일 거예요. 그런데 사안의 시급성을 절감한 최원재 교수는 실제 수업을 모델을 구축하면서 초, 중, 고, 대학원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학원이나 대학의 수준이 아니라 초중고의 수준으로 수업 모델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뭐냐면 디지털로 내러티브하는 데이터는 수선화예요. 그러니까 수선화는 우리나라의 전례 과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적합한 소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수선화의 전례 과정에 대한 연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론적 체계가 필요가 없죠. 수선화가 어떻게 전래됐냐, 누구한테 왔느냐, 누가 먼저 왔냐,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왔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논문이 책 한 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조선 후기 연행은 중국의 수도로 갔던, 그러니까 거기 전진문물을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화해 수입, 꽃 수입의 추세는 17세기 후반 김창업을 비롯한 주변 인물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수선화는 그렇게 유입되는 화해 중 하나로 유익 경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을 분분하여
그러니까 이를 추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가설을 세워 입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수선화 프로젝트예요. 한국화 수선화 프로젝트. 이 수선화와 관련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한국화 사료 속에서 찾아 디지털리였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수업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례예요. 미니 프로젝트예요.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 보면 디지털 데이터 내러티브가 실제 수업에 적용될 때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그 가운데 상위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최원재 교수의 수업 모델이 도입이 얼마나 시급한 과업인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늘이 11일인데 4월 11일인데 4월 9일 이틀 전이죠. 어느 신문을 읽다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뭐예요? 학생들 독서안에 문해력 70점대 중앙선대위의 기사였어요. 문해력 떨어진 중고생들, 초중고생들 여기 나오죠. 초중고. 경기도 소재 2년차 중학교 교사 이단비 씨 가명. 얼마 전에 시험 감독을 할 때 요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정의가 뭐예요?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한국어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고 있었던 거죠. 다른 교과목 선생님은 과도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학생들의 기초활력이 떨어지면서 그중 하나인 문해력, 리터러시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 개념 등 교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라 생각했던 단어가 학생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 있다는 걸 매일 깨닫고 있어요. 대구 소재 19년차 초등학교 교사 김정호 가명씨.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 4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문학을 지금 6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만한 단어도 모르고 있어 수업 시간에 단어 의미를 설명하느라 진도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는 것도 싫어하고 읽더라도 이해를 못합니다. 온라인에서 줄임말만 접하다 보니 당근이지 일도 못 써는 알아도 당연하지 하나도 없어는 하는 말은 몰라요. 신조어는 알아도 유래된 단어가 뭔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해가 날수록 낮아지고 있다.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면서다. 문해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문해력은 기초 읽기, 쓰기 이상으로 글을 읽는,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글을 못 읽지는 그런 건 문맹이죠. 못 읽는 거는. 그러니까 문해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네스코는 다양한 내용에 관한 글을 이해, 해석, 창작할 수 있는 힘으로 정했는데 모든 학습과 사고에 기반이 되는 능력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읽기 쓰고 그러니까 대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읽기 쓰기 말하고 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해요. 문해력 저하의 가장 권위는 무엇보다 영상이다. 이는 학생들이 책을 찾지 않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대구 소재 초등학교 20년차 교사 이지수 가명씨는 독서가 천연 재료라며 유튜브는 조미료라며 이미 유아 때부터 유튜브라는 조미료 맛을 본 아이들에게 천연의 맛이 느껴질 리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지 않고 영상만 보게 되면서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졌고 분석했다. 서울소재 7년차 고등학교 교사 박지성 가명씨도 화면 전환이 빠르고 대화 호흡이 짧은 영상에 익숙하다 보니 줄글러 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약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력 격차도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은 독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맨 마지막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이게 쭉 인터넷에서 사실 의견을 식별하는 디지털 문해력도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만 보겠습니다. 여기 왜 이거 중요한데 김지인 마지막 부분 국제내교육협회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흐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다. 온라인의 무수한 정보 중 어떤 정보를 습득할지 평가하고 특정한 견해의 내 의견은 어떠한지 구별하는 성찰의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과제를 수행했을 때 구체적으로 잘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한 피드백이 오가는 과정에서 메타 인지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면 디지털 문해력의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김은혜 국제연구실장의 제안에 대한 수업 모델, 최원재 교수가 이미 제시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초중고 수준 또는
입문 기술자를 위한 입문 과정 수준이죠. 입문 과정 수준을 위한 핵심 수업 모델이 되어야 할 최원재 교수의 미니 프로젝트 수선화 한국학. 그게 핵심 모델이죠. 이걸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한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길고도 긴 토론문을 끝내겠습니다. 첫째, 첩보와 정보의 구분에 데이터라고 똑같은 비중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세만틱 그런 단어, 세만틱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말할 때 세만틱의 의미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적인 분쟁 사태에서도 첩보는 아주 많았는데 중요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국가들만 대체로 대처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는 바로 이 정보 분야에서 뒤졌죠. 그래갖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망신살을 뻗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죠.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 러시아의 대처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데이터 간 연관성이 모두 내러티브가 되어야 비로소 이미 알고 있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거나 전혀 상관없이 보였던 데이터가 이어져 학습자의 직관력과 통찰력이 반응할 수 있으며 직관력과 통찰력이 나타나면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코딩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컴퓨터상에 구현될 때 학습자가 환호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즉 데이터 전면 이면의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이 내놓는 의견이 디지털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때, 잘 되는구나 하고 설득력을 얻을 때, 다른 사람도 통하는구나. 미래 사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단순히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죠. 요거를, 첩보와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요 구분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둘째, 누군가가 찾아놓은 데이터를 정해진 설계에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학습자가 데이터를 스스로 찾아서 관계성을 만드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알아서 꾸려나가야 한다는 수업 모델에서 최원재 교수가 집중하고 있는 뒷부분, 즉 학습자가 데이터의 수집, 구성, 내가 구성이라고 고쳤었죠. 구성이나 재구성 과정을 진행하는, 여기까지 학생들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 틀의 구축.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틀이나 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사 지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원재 교수가 자기가 교수자가 학습자죠. 그래서 수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바람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다른 독립주체적인 자아라는 점, 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자가 학습자였던 최원재 교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이 수업 모델을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예를 들어 법문 원문에 적시된 시, 그림, 기타 자료들이 많거든요. 참고 자료로도 그 데이터를 찾는 다양한 방법이 체계적으로 설명되면 좋겠어요. 나도 입문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까 하고 궁금하거든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도메인 지식에 그럼 어디까지 알아야 돼? 그걸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필요한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도메인 지식은 학습자를 지치게 할 수도 있으므로 도메인 지식의 범위와 분량을 교수자가 정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데이터 오류가 나타나기 쉬운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 교수자의 내용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수선화 한국화 미니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건 추가하여 아니더라가 아니라 추가하여죠.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추가하여 언제나 전문성의 수준, 얼마까지 전문성이 있어야 될지, 학습자가 찾아야 하는 데이터 도메인 지식의 범위와 분량을 정하는 방법론,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하겠죠. 데이터 처리자가 조선에서 전해지고 인기를 얻었던 수선의 품종을 찾아가는 추적의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가 내러티브 되면서 순간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지점이 나타나도록 수업을 의도하면서 학습자는 물론 우연 누력이겠지만 교수자는 다르죠. 교수자에게는 체계적으로 학습자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계획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거를 이제 최원재 교수가 아니라 다른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걸 최원재 교수의 틀을 수업 모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 수업에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인 거죠. 요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교수자는 한국학의 수선화가가 누구인지 학습자에게 도메인 지식을 찾도록 한다. 라고 말할 때, 학습자 스스로 찾아야 하는 도메인 지식의 수준은 어디까지이고, 또는 반면에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추가로 도메인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번에 제공해야 된다고 말할 때,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도메인 지식은 어디까지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틀이 수업 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니까 그래요. 이 수업 모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심각하죠. 최원재 교수의 본 논문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말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가는 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저 감탄과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족할 거예요. 그렇죠? 감탄과 찬사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필자가 이토록 길게 토론문을 작성하는 속마음, 이 본심이 최은재 교수에게 잘 전달되었기 바랍니다.